이런 이제 현재의 어떤 상태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당연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거는 컨텐츠가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많은 분들이 아이돌 가수가 무슨 좋은 컨텐츠? 그게 무슨 음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계세요. 저도 잘 알기 전에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뭐 잘 알기 전에 그런 편견은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아시고 나면 아마 그런 편견은 좀 사라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그렇게 발표를 했느냐? 일단 이제 음반을 지금까지 발표한 음반을 보면은요, 영어곡으로 낸 3개의 싱글을 제외하고 그냥 그 정식 앨범들만 봐도 굉장히 많은 앨범들을 지금 발매했다는 걸 이 타임라인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아직 그 정식 앨범이 안 나왔고요. 싱글만 나왔는데 작년까지 해서 계속된 어떤 앨범들을 발매를 했는데요. 뭐 앨범 많이 발매할 수 있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이 수많은 앨범들이 굉장히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 구조와 메시지의 측면인데요. 아마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고 보편적인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가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아니 뭐 좋은 메시지로 노래 부르는 가수가 방탄소년단만 있나? 다른 가수들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많지가 않아요. 되게 소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좋은 그 메시지를 가진 가수들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누가 있을까요? 밥 딜런 떠오르시죠? 그 다음에 서태지 떠오르시죠? 비틀즈 떠오르실 거예요. 자, 밥 딜런, 비틀즈, 서태지 어떤 인물들입니까? 사실 서태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중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정말 그 당시에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아티스트였고요. 밥 딜런과 비틀즈 같은 경우는 뭐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심지어 밥 딜런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인물이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의미 있는 어떤 가사들을 많이 써요. 물론 우리나라 인디 밴드들 중에서도 의미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발라드 가수나 다른 가수들 중에서도 좋은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지금 딱 현재만 딱 놓고 보면은요. 특히 방탄소년단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가수들은 이미 국내 가수들은 좀 너무 뛰어넘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는 지금 수준이 되었고 미국 가수들하고 지금 거의 이 경쟁 상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 가수들의 노래들을 들으면 아마 저는 사실 좀 원래 성격은 약간 개방적인 성격인데 저를 유교걸로 만드는 그런 가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가사는 너무 깜짝 놀라서 노래를 듣고 이게 과연 대중음악으로 애들도 듣는 노래인가? 라고 충격받을 만한 노래들.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게 마약, 파티, 섹스, 뭐 막 돈 자랑?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아니면 약간 순화된 버전이면 뭐 이별의 아픔, 뭐 이 정도. 그런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언급했었던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노래의 소재들을 사실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남녀간의 사랑, 대부분의 대중가요가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하는데 남녀간의 사랑 노래도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 그래서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성세대,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지도계급, 지도계층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어른들, 언론, 혹은 학교 선생님들, 혹은 어렸을 때 부모님들까지 이제 그런 세대에 대한 어떤 비판, 그 다음에 불공정한 경쟁만이 우리에게
뭐 절대선인 것처럼 주어지는 이 사회에 대한 비판, 그다음에 굉장히 여러 가지 아주 사실은 상당히 비판적인 그것도 강도가 매우 센 그런 노래들과 더불어서 자신의 내면을 찾아가고, 그게 이제 Map of the Soul 시리즈에서 주로 그 이루어지고 있는 게 영혼의 지도죠. 말 그대로 Map of the Soul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구인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이라고 얘기하죠. 페르소나와 이고, 섀도우의 관계는 뭐냐, 이런 거를 탐구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이제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적으로 두드러졌던 앨범이 Love Yourself 앨범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부러 타임라인으로 쫙 보여드리는 게요, 보통은 이번 앨범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이런 노래하고 다음 앨범에서는 이런 컨셉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보통 앨범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데뷔 앨범부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앨범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발표가 되고 있어요. 내용상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시리즈 소설책 읽는 것처럼 1권을 읽고 2권을 보면 1권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 전개가 되고 발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들의 진짜 물리적인 나이에서의 성장과 더불어 이들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라든가 예술성에서의 성장이 이 음반들에 그대로 나타나는 방식으로,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고 비판적이었던 소년들이 어떻게 청년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단순히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게 그저 나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된 서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방탄소년단 앨범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앨범들을 유기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제시하는 아티스트는 사실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없다라고 단언은 못하겠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이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컨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현상들의 가장 근원적인 기반은 바로 이 컨텐츠, 그리고 그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일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컨텐츠들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비판적인 어떤 사회의식,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도 좀 자세하게 이 비판적 사회의식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한마디로 요약했었던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사회적 차원에서의 부친 사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부친 사례, 즉 패트리사이드라고 하는 건 정신분석학이나 아니면 신화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학 작품이나 신화에 많이 나오는 그 모티브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건데, 뭐 진짜 생물학적인 아버지를 물리적으로 죽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어떤 기존 사회의 질서, 법, 문화 이런 것들을 부수고 뛰어넘어서, 즉 새로운 어떤 시대를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걸 사회적 차원에서의 부친 사례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친 사례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전체 구조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첫 번째가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비판적인 사회의식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2013년에 데뷔했을 때, 그 다음 2013년에서 14년에 걸쳐서는 그 무렵에 이 멤버들의, 그러니까 데뷔할 때 이 멤버들의 평균 나이가 20세가 안 되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였죠. 그러니까 어떤 멤버들은 고등학생이고 또 누구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이제 거의 청소년기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기에 이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건 아마 학교,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이 사회가 어린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환경이 그렇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학생분들도 다 동의를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 꿈을 한번 살펴보고 그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지원해주고,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 지원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찾는 어떤 방황을 좀 거쳐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성적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나라처럼 학교에서도 경쟁이 워낙 심한 이 시스템에서는 떨어진 성적을 올리는 거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모험을 해야 되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단 우리 꿈 찾는 거는 너 대학 가서 찾아보자. 그 전까지는 일단 대학부터 가고 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한편으로 그게 너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취향이나 능력이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 따라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학생들은 아무리 그래도 공부를 따라가는 것도 너무 싫고 너무 적성에 안 맞고 자기를 옥죄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히려 딴 거라면 훨씬 더 성공하고 더 잘할 수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존에 주어져 있는 이런 틀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는 게 두려워서, 사실 부모님들은 꿈 따위 접어두고 넌 일단 시키는 대로 공부부터 하자. 그리고 대학 가면 다 해결될 거야. 근데 대학 가보시고 졸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 간다고 모든 고민이 절대 해결되지 않죠. 새로운 고민의 시작이죠. 대학 졸업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혹은 취업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늘 그때그때 우리에겐 또 새로운 고민들이 이제 닥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제대로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행복하면서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스템을 깬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어떤 개개인의 부모들의 탓으로 돌리기만은 힘든 노릇입니다. 그렇다고 그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그 시스템을 더욱더 공고하게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겠죠. 하여간 그런 어떤 학교 시스템과 어른들에 대한 비판들이 주로 2013년에서 14년 사이의 앨범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평균 나이가 20살, 21살이 되면서 이들이 내는 앨범들이 이제 그때가 화양연화 시리즈와 윙즈 앨범 시리즈, 이제 두 개의 시리즈 앨범 시대가 있어요. 에라가 있는데, 요 시기에는 그러니까 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제 자라나는, 변화하고 있는 그 시기에 어떤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시기가 다 나이가 들고 나면 20살 말만 들어도 너무나 아름답고 푸릇푸릇한 나이지라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정작 20살인 그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막막하고 괴로운, 정말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힘든 게 단순히 어떤 그 나이대의 실존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죠. 대학 입시도 힘들고, 입시를 통과하고 나서 취업과 관련된 게 얼마나 힘든지는 아마 모든 분들이 지금은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예전 같으면 졸업만 하면 거의 뭐 취업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명문대에 아주 막 좋은 과를 설사 졸업했다 하더라도 요새는 취업이 잘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서울대 나와봐야 크게 이득이 크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 서울대 들어가는 학생들은 정말 한 줌의 아이들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어떨까요? 정말로 그 취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20대 그 아름다울 수 있는 시기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새는 이제 워낙 다 같이 막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특히 팬데믹 이후로 이 청년 세대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어른들도 이제는 조금은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대 차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컸었던 게, 여러분 이런 표현 다 들어보셨죠?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청년 세대가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뭐 결혼, 연애, 직장, 자기 집 뭐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N포 세대라는 거는 거의 모든 걸 다 포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사용할 때 이게 한편으로는 이들이 힘들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은요, 포기라는 말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말이다라는 게 있는 것처럼, 한편에서 사람들은 포기는 나에게 없어, 막 도전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돼 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도 한편은 굉장히 강력한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포기한 애들이야 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쟤네들은 예전에 그 우리나라를 그 경제 성장으로 이끌었던 산업 역군이었던 세대에 비해서 니들은, 산업 역군의 세대가 봤을 때 니들은 배가 불러서 힘든 일 하기도 싫고, 그래서 취업도 잘 안 되고 노력도 안 하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그걸 극복하려는 의지는 없고 결국 다 포기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프레임이 사실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은 청년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걸 진짜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왔던 청년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언론에서, 즉 기성세대와 언론이 만들어낸 어떤 인식 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너는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죽을 각오로 하면 못할 게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해오면서 기성세대와 어떻게 보면 청년 세대 간의 이 불이해의 골은 정말 깊어졌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전 세대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세대였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1년 전보다는 올해가 먹고 살기 낫고 올해보단 내년이 먹고 살기 나은 그런 시절을 보냈던 세대지만, 지금의 세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불안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걸 사실 어른 세대가 비난하기 전에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청년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청년 문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건 유럽이건 아니면 아프리카건 최소한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 아프리카에서도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들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도시화되어 있고, 그런 이제 지역들은 사실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한참 어른 세대하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경을 넘어서 같은 또래 외국인과 대화하는 게 훨씬 더 나의 지금 현실에 닥친 고민을 공유하기에는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만큼 이제는 국경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자본은 정말 국경을 넘어 굉장히 유동적으로 흘러다니며 전 지구를 지금 거의 통합하고 있어요. 근데 통합이라는 말이 언제나 좋은 말이 결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통합하느냐? 결국은 대자본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대자본들 같은 경우에 어떤 나라 쪽에 주로 집중되어 있는가? 라고 보면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다 어느 나라 겁니까?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를 통합하는 어떤 세계화라고 하는 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그런 대자본 혹은 미국 아닌 다른 존재들, 우리는 다른 존재들이죠. 그 구도에서 본다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 그래도 전 세계적인 랭킹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상위권에서 잘 사는 나라에 속해요. 현재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대국이죠. 10위권이면. 그리고 요새는 또 방탄소년단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외국에서 우리나라 바깥에서 한국을 봤을 때 굉장히 힙한 나라, 굉장히 쿨한 나라, 이런 식의 이미지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한국 컨텐츠들이 워낙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형편이 나쁜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나쁜 형편의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억압, 그다음에 사회적인 불평등과 부정의, 그러니까 경쟁에 대해서 이들이 굉장히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한 경쟁과 관련된 이야기, 비판들을 하는데요.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무 이유도 모르는 채 달릴 필요는 없어 라는 이제 가사가 낙원이라는 노래에 나오는데, 근데 우리의 일상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직종 불문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 강의하고 뭐 학생들 뭐 지도하고 이런 것들로 정신없이 바빠요. 잠도 잘 어떤 때는 부족하고 그래요. 근데 정말 그게 내가 원했고 내가 어떤 의미를 나의 지금 이 바쁜 일상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사실 별로 없이 그냥 그때그때 닥친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냥 자기가 맡은 일들만 잘한다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이 엄청난 경쟁 시스템에서 끊임없이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이런 말이 있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게 진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의 아주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등 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루저가 돼버리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그게 학교든 아니면 뭐 학교 바깥의 세상이든 어디에서든요. 그래서 근데 이 경쟁이 만약에 정말로 아주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경쟁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걸 우리가 피해갈 방법도 없고요. 우리 삶의 일부분인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경쟁을 할 때 이걸 달리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출발선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깃털 같은 나이키 에어 운동화를 신었고 누구는 물에 젖으면 축축 처지는, 그리고 발바닥을 보호할 수도 없는 집신을 신었다면 그 둘이 경쟁하는 게 과연 공정한가? 그 실력을 정말 공정하게 이렇게 다툴 수 있는가? 혹은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면 이게 과연 공정한 경쟁인가?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만 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경쟁에 부정의한 조건 혹은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무조건 이겨라는 방식으로 사회가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정당한가라고 부르면 사실 정당하지 않고, 이런 식의 무한 경쟁을 절대 선이라고 놓고 보고 있는 이런 사회는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방탄소년단이었어요. 근데 보시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든 사회든 언론이든 기성세대든 아니면 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이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경쟁에 몰아넣고 억압하고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정말 저 꼭대기에 아주 한 줌의 사람들, 혹은 아예 그 시스템을 벗어나 있는 존재들. 근데 벗어나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보통 저 사람 참 행복해 보인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자연인을 보면서 행복해 보인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 무슨 힘든 사연이 있었길래 산으로 갔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아마도 제가 99%라고 얘기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 속에서 절대로 행복하고 내가 나를 긍정하고 나의 이런 측면은 참 소중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왜냐? 수많은 경쟁들이 우리를 중심 결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신분석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중심 결정, 오버 디터미네이션. 한 가지만이 저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요인들이 각각의 개인들을 규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라는 측면에서 하나의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성 중에서도 기혼 여성이다. 그렇게 되면 좀 있으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추석에 기혼 여성은 매우 괴롭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야만 해내야만 하는지 아마 들으시는 기혼 여성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어떤 노동인가? 가족을 위한 행복한 노동인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또 다른 정체성은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그런데 인문학 중에서도 인문학은 우리나라에서 돈 안 되는 걸로 죄송해하는 과가 문과입니다. 그래서 문송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죠.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바로 그걸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 쪽은 가면 남초 지역입니다. 여성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전국 철학과에 전임 교수들 중에서 여성 교수를 찾는 게 진짜 힘듭니다. 계약직 교수들 중엔 좀 있지만 전임 교수들 중에 여성 교수를 찾는 거는 정말 손가락으로 세어야 해요. 2대 빼고. 자, 그러면은요. 제가 지금 저의 아주 간략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받고 있을 어떤 불평등이라든가 사회적인 억압도 한 종류가 아니겠죠. 여성으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 근데 그 여성인데 인문학자. 그것도 저는 전공이 서양 철학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국말로 철학을 해도 한국말로 쓰여져 있는 글을 읽고 철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철학 전공이라서. 그래서 외국 학교에 나가게 되면 저는 언제나 마이너리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지금 중층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만약에 제가 장애가 있다면 혹은 성적 지향성이 보통 사회에서 규정하는 것과 다르다면 거기에서는 더 많은 모순들이 어떤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게 중증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위너가 아닌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 루저라면 저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우리 모두는요. 그 불안은 내가 여기에선 좀 나은 것 같아도 다른 대부분의 것들에서는 내가 떨어져. 왜 나는 강남에 막 60층짜리에 살지 못하고 여기에 사는가? 혹은 왜 나는 서울에 살지 못하고 지방에 사는가? 혹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불만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는 곳에서, 수입에서, 타는 차에서 그런 식으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면 우울함이 생기고 우울함이 심해지고 어떤 자괴감 이런 것들이 강해지다 보면 사실은 자살 충동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이게 팩트예요. 방탄소년단이 노래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공공의 장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과 나 사실은 우울증이야. 그래서 약 먹어. 라는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라도 상태가 조금씩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병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불이익을 받을까 겁나서 사회적으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무료 음반을 아까 보여드렸던 음반 이외에도요. 그 정식 음반 말고 개인들이 믹스테이프라고 무료로 배포하는 음반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슈가라는 멤버의 믹스테이프에 보면 본인이 실제로 겪었던 대인기피증, 우울증, 강박, 심지어는
B라고 처리되어 있는데 자살 충동과 같은 이야기들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 진짜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겪는 이 고통과 이 사회 속에서의 고통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약자로서 겪는 이 아픔들을 이들이 똑같이 알고 있구나. 이들도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불안증, 우울증 혹은 자살 혹은 자해 이런 충동과 관련된 이런 어떤 아픔과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나 솔직하게 자꾸만 얘기를 꺼내주기 때문에 공공의 장에 이걸 꺼내주기 때문에 팬들이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아픈 걸 얘기해 주는 게 왜 나한테 위로가 될까? 방탄소년단이 당신을 아는 것도 아니잖아?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게 나 혼자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팬들이 이런 노래 가사들을 들으면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세상을 호흡하고 같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나 혼자 숨어서 방구석에서 약 먹으며 잠을 못 자며 견뎌내고 있는 아픔을 저들이 알고 있구나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공감을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방탄소년단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야만 우리가 러브 열셀프라는 말이 의미가 생깁니다. 러브 열셀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한테 예쁜 옷 하나 사 입혀주고 맛있는 밥 한 끼 사 먹여주고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그것도 나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는 거는 맞는데 이건 좀 굉장히 심플하고 약간은 그 피상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자기 애라고 한다면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사랑하시나요? 아마 쉽게 네, 나는 나를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몇 명이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저를 별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남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만큼 못하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정도가 지나쳐지면 어떤 우울이나 자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러브 yourself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이 정말 내가 못나서 겪는 고통인지 혹은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모순과 고통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요새 이제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제가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결코 다른 여성분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쉽게 살진 않았습니다. 어딜 가도 무시를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과 비교하면 지금 야 세상 많이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별로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그때 받았던 어떤 이제 만약에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거를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압도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3배, 4배 잘했으면 내가 됐을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 학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정당한 노력이 아니고 정당한 평가가 아닙니다. 너는 충분히 했지만 이 사회가 너에게 그런 불이익을 줬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당한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모든 어떤 결과물을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이거는 내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이 중에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 나의 개인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그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지금 가하고 있는 내가 피해 나갈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난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미워할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즉 이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 제대로 된 비판적 인식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가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우리 스스로의 존재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약한 한 명 한 명을 따지면 얼마나 약한 개인들입니까? 이 개인들이 혼자서 이겨나갈 수 없는 이 문제들을 우리 함께 하자고, 연대, 솔리데리티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 방탄소년단에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것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 우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하는 Speak Yourself라고 하는 그들의 메시지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땅에 사는 인문학을 하는 여성학자다라는 얘기만으로도 지금 제가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가 사실은 많이 잡히실 거예요. 그런 어떤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들이 얘기하는 Love Yourself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략 이런 내용들이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이 방탄소년단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설이 한 6분 정도밖에 안 되는 연설인데 이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노래에 담았었던 그 메시지들이 거의 이렇게 결정화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연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당시에 접했었던 것 말고도 그 뒤에 이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면 연설문이 사실은 굉장히 좋아서 훌륭해서 전 세계 많은 학교에서 저 RM의 영어 연설을 그 학교에서 그 교재로 공부를 하는 학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결국 방탄소년단이 왜 이토록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었나라고 하는 부분은 이들이 무슨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얼마나 훌륭한 컨텐츠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도시화된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이해해? 라는 말이 사실은 뭐 별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요새는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점점점 더 많아지는 세상이고 파파고 같은 그 번역기들도 점점점 성능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탄소년단 팬덤 안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팬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전달해 드렸습니다.